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 대표님 그리고 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 즐겁게 지냈어요. 지난번 방송이 확실히 네네. ESG에 대해서 이 모르던 부분들을 많이 짚어줬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저 지금 찐 리액션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단전에서 막 기쁜 마음이 살짝 노출됐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피드백이 계속 오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그쵸, 약간의 부담감. 부담도 되고 근데 이거 조금 좋은 정보들을 좀 알려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실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저번에는 ESG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도입이 됐는지 좀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G라고 하면은 뭐 기존의 어떤 재무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가치 또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본다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여기서 E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탄소 배출권,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저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기업이 잘 하고 있나. 또 하나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배기가스라든지 환경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를 제조할 때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물건을 제조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걸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운영 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이버가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라는 회사에서 발간한 ESG 리포트에서 아시아에 있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을 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요? 네네네. 와. 소위 말하는 ESG 기준으로 봤더니 2위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이죠. 사실은 가버넌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특히 환경적인 이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CLSA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2020년 말에 글로벌 환경 스탠다드인 TCFD를 기반으로 하는 리포팅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6번째로 TCFD 채택 기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40년 탄소 네거티브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력 효율 측면에서 최고 등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와, 아니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뭔가 1위 했다, 2위 했다 하면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애국심이 막 뿜뿜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좀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쿠팡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쿠팡 방송하고 난 지 얼마 있다가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이제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마켓컬리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증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그쵸, 막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 E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S, 소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S는 소셜의 약자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만 이 버는 만큼 우리 사회, 이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공헌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뭐 국민연금에서 ESG 평가 지표를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사회, S의 측면에서는 뭐 인적 자원 관리, 뭐 인권 이런 문제도 여기 속하고요. 산업 안전, 뭐 하도급 거래,
그리고 뭐 제품 안전, 그리고 또 공정 경쟁, 사회 발전, 굉장히 폭넓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S, 이 소셜도 저희가 좀 찾아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 내부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하도급 거래하면서 이제 납품업체에다가 갑질했다 이런 그렇죠. 보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하도급 거래를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 규정도 만들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해서 기업도 이제 그런 조금 더 공정한 이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도급 외에 이제 뭐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분야까지도 기업의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CSR과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CSR은 비용을 써가면서 뭔가 그 소위 말하면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ESG에서 얘기하는 S는 그것보다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바르게 공정하게 인력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거래 과정, 뭐 제품을 만드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기업이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정하고 바르게 한다. 이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표님이 바로 밑줄 정리. 그쵸? 1타 강사. 요약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따로 덧붙일 말이 없는데 정말 저희 ES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G인데요. G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G는 이제 보통 가버넌스, 지배구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면은 지배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다른 거냐, 그쵸.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보면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주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을 거고, 또 회사를 감시하는 이제 감사라든지 감사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사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사회에서 온 이사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대로 내고 있나 하는 것. 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이 감사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절차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게 적절한 감사 의견을 제출하고 있나, 그리고 배당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버넌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E나 S만이 아니라 G도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까지 G가 조금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를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오너라고 얘기하는 최대 주주가 지배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이제 그 오너의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우리 많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회사에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회사 경영에 운영에 어떻게 잘 관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이 가버넌스의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ESG의 흐름을 타고 대기업 사회이사에도 정말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것도 아마 ESG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공정성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다양성이라는 걸 또 수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 이사에 대한 그런 어떤 열풍, 이런 것들도 당연히 ESG의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ESG가 주로 어떤 영역에서 좀 적용됐는지도 궁금해요. ESG의 기원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일단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회사는 ESG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의 기준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의 기준으로 많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그냥 투자의 좁은 영역에서 이제 경영 전반으로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ESG라는 투자 기준을 만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거야 라고 이 어. 기준을 설정해 놓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그러면 우리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경영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과연 ESG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내용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에는 무려 음.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평가 기관이 음. 125곳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네. 뭐 저희가 보는 건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몇 개, 뭐 아까 말씀 CLS라든지 몇 개인데 무려 125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가 기관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반대의 등급을 받는 네, 그런 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모건 스탠리의 MSCI의 기준에서 보면 중상위 그룹인 A등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스트 캐피탈의 기준에서 보면 하위 10%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위 10%요? 네. 완전 다른 결과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지만, 저스트 캐피탈은 고객 응대라든지 뭐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의 ESG 평가 기관은, 대표적인 기관은 네. 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지 서스틴베스트라는 회사라든지 혹은 대신경제연구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내용들을 좀 알아가게 되네요. 네. 확실히 뭐 ESG가 참 좋고 또 이런 평가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은 알겠는데, 이게 저는 과연 중소기업에서도 좀 실천하기가 좋을까라는 고민이 그렇죠.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ESG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사실은 또 철학의 문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뭔가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추구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ESG라는 이제 토대 하에서 내가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의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실행해 가는 과정은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최 대표님 덧붙이실 의견 있을까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겨우 막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ESG를 챙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야 될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특히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의무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의 회사와 사업에 맞는 테마 하나 정도씩은 챙겨 놓고 계신다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까지도 적용이 됐을 때 분명히 그때는 경쟁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 꿀팁까지 쏙쏙 전해주셨는데, 저희 ESG 내용들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 또 걱정되는 게 요즘 열풍이 너무 심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꼭 트렌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우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창 또 ISO 인증 네. 많이 불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ISO 인증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인증 받으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좋아지고 하는 거는 또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인증을 따는 게 목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ESG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철학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냥 어떤 프로세스 한두 개 바꿔서 우리가 ESG를 추구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트렌드로 그냥 외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투자사들이 조금 더 적정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이제 ESG의 기준을 가지고 갈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좀 착안해서 앞으로는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최 대표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투자의 흐름, 돈의 흐름이 ESG를 테마로 해서 감으로써 ESG라고 하는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심어낼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보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개도국에 있는 기업들 혹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테마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악순환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혹은 거대 기업이 뭐 개발도상국의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제도적인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의 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환경에서도 그대로 맞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의 보호 필요성은 너무나 명확한데 네. 그렇죠.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니네들이 환경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한테. 와서는 네. 니네들이 높은 기준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ESG도 그런 요소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만들어 갈 거냐. 저희도 예전에 이제 무슨 해외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가져올 때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ESG도 많은 평가 기관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맞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과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업들이 이런 ESG라는 테마를 하나의 어떤 포장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또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ESG라는 테마를 그 철학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너무 목적처럼 그렇게 지향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정말 마지막 총 정리 내지는 조언까지 들어봤어요.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ESG 참 좋은 내용인데 우려하는 점들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가 일단 ESG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5글자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느낄 때 ESG는 무엇인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5글자 정리 어떨까요?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제 시선을 피하시는데. 최 대표님이 그런 거 강하죠.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리얼이에요. 이거 준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건데. 갑자기. 자, 저는 5글자. 네. 언젠가 온다. 이렇게 와.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잘해요. 즉석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 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도 2025년 혹은 2030년까지도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시간 또 금방 오죠, 사실은. 그래서 ESG라는 게 언젠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사업에 맞는 그런 테마를 잘 찾아내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는 거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언젠가 온다. 와, 오늘 내용 압축 정리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부담감이 커지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저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더 좋은데요? 영어로 글로벌 원탑. 왜냐면 ESG를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ESG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허들이지만 그쵸.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이 허들을 잘만 넘어가면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ESG의 기준을 맞춰서 정말 글로벌 원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해도 잘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안 시켰으면은 두 분 집에 가서 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긴장됐어요, 순간. 이게 외국어 하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고. 그쵸, 재밌죠. 재밌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ESG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음에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기회를 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ESG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주제를 좀 예고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다음 주제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저희 궁금증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어때요? 이 비밀이에요. 이거 짤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잘 했길 바라면서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